여러 번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만은 통일 한국이라는 그 말만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뜁니다. 이 귀중한 행사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서 윤영호 본부장님, 정인택 사장님, 그리고 김근식 교수님의 좋은 말씀과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부과된 과제는 남북관계 전망과 새 정부의 과제인데, 앞서 발표한 김근식 교수님의 발표와 상당히 맥이 같습니다. 사실은 같은 그 로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주제가 남북관계 전망인데, 남북관계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먼저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정치, 그리고 남북간 간의 힘의 관계, 그 다음에 국내 정치, 이 세 가지가 요소를 미친다고 하는데, 저는 냉전이 끝나가는 무렵에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냉전이 탈냉전으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봤고, 탈냉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신냉전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경험칙상 국제 정치가 한반도 질서의 큰 틀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 큰 틀 내에서 남북 간의 힘에 따라서 그 동학이 결정이 되고, 국내 정치가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든가, 또는 남북 관계가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대북 정책은 대북 포용 정책입니다. 대북 포용 정책은 탈냉전 질서의 산물입니다. 탈냉전의 그런 질서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민주화를 했고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80년대 말에 제가 통일부 장관 스피치라이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장관님 연설문을 쓰면서 국제 정치를 좀 관찰을 했는데 상당히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걸 느꼈습니다. 우선 소련에서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미소간에는 INF, 즉 중거리 핵전력을 폐기하는 그런 협상을 시작을 했고, 또 전략무기 감축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하나, 소련과 미국의 대리전이었다고 생각되는 이란 이라크 전쟁이 7년간 진행되다가 끝나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아프간에서 소련군이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했던 서울올림픽에 소련과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앞에 진행됐던 모스크바 올림픽, LA 올림픽은 반쪽 대회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올림픽이 온전하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이 국제 질서가 냉전이 극한 상황에서 그게 좀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질서가 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바뀔 것 같다, 이런 이제 연설문을 써서 장관님한테 보고 드렸는데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체제 전환을 하고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의 일극세기가 되는 것이죠. 미국 중심의 질서가 형성이 됐고, 미국은 글로벌리즘이라고 하는 세계화를 추진합니다. 이것은 이념과 국경의 경계를 낮추고 세계 시장을 통합해서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 변화에 편승해서 우리는 북방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 소련과 국교 정상화를 하고 경제의 지평을 넓혀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우리 헌법에 지금 헌법입니다. 현행 헌법인데 88년 2월 달에 발효를 했는데 거기에 처음으로 통일 규정이 표현이 됩니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입니다. 이런 헌법의 규정을 이어받아서 1989년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표합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의 체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잠정적인 평화 공존과 그 공존 과정에서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민족 공동체 위에서 국가 제도를 통일한다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남북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모든 남북 교류 협력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푼 것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입니다. 또한 남북 간에는 총리회담, 즉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서 1991년 12월 달에 남북 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합니다. 이게 이제 포용정책의 큰 틀이 그때 형성이 됐는데, 포용정책은 아까 김근식 교수님 발표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우리가 경제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해서 결국은 통일로 가자고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당시 북한은 대단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소련 동국과 몰락했죠. 그리고 중국은 89년대 천안문 사태가 있었습니다. 중국도 거의 망할 뻔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을 소련과 중국이 도와줄 수 없었고요. 또 하나 그 전에는 코메콘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체제가 있었는데 사회주의 나라들이 전부 몰락하니까 코메콘이 붕괴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경제 위기가 닥칩니다. 우선 소련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유가 중단되니까 발전소들이 멎습니다. 발전소가 중단되니까 철도가, 공장이, 농사가 모두 중단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질비하게 나오는 거죠. 그때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김일성이 복귀를 합니다. 복귀를 해서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남북 기본합의서 또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제 김일성 주석이 추구했던 것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미국의 특사를 보내서 관계 정상화를 하자. 대신 우리로서는 주한미군을 인정하겠다. 이런 제의를 하죠. 또 한편에서는 핵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의 그 사정을 보면은 그 노선 간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갈등이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함으로써 끝나고 이제는 핵 개발로 일관되게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핵무력을 완성을 해버린 것이죠. 자, 이제는 탈냉전 질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냉전 질서 때 추진했던 북방정책, 대북 포용정책, 그리고 또 한 가지 탈냉전 질서 때 한미 동맹 관계가 상당히 이완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한국화를 위해서 작전 통제권을, 작전 지휘권을 환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미 동맹이 이완됐었는데
냉전 질서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상황에서 그것도 지금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남북관계는 포용정책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포용정책은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 걸림돌에 걸립니다. 첫 번째로 걸린 것이 북한이 NPT에서 탈퇴한 1차 핵위기입니다. 제네바 합의로 이게 미봉이 된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청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매우 활성화됐지만은 북한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핵 개발을 하는 게 들통나가지고 그것도 이제 더 이상 확대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써 대북 포용 정책은 쇠락의 길로 들어갑니다. 결국은 2017년에 북한은 6차 핵실험과 ICBM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발표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당한 위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김정은은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또 미북 대화를 제의합니다. 이렇게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고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대북 포용 정책을 더 강화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을 추진을 했는데, 이것이 정세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아까 김근식 교수도 여러 가지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은 북한이 이제는 전략무기를,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해서 이걸 실전 배치하겠다, 그리고 이 핵무기를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 선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까지 지금 맞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판문점에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예술단이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의 캐치프레이즈가 봄이 온다였습니다. 한반도 해빙이 눈앞에 왔다는 것이죠. 그 당시 매우 들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반도의 봄이 진정으로 오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어느 언론 칼럼에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가 풀리면은 한반도의 봄은 여지없이 오지만은 핵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한반도의 봄은 오지 않는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사상 누각이다,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 문제 제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떠들썩한 잔치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과 진영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세계화, 즉 세계화라고 그러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을 이 세계 시장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중국은 엄청나게 국력을 키웠고 이제는 미국과 맞짱 뜨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새로운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신냉전이 된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것은 신냉전을 완전히 재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권 보존과 영토 보존, 주권을 존중하고 영토를 보존하는 기본 국제 질서입니다. 근데 지금 푸틴은 돈바스 땅을 내놓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계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돼서 우리는 10년 안에 우리나라는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제3류 국가로 떨어질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은 과거의 패러다임이 작동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지체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탈냉전 시기에도, 그러니까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넘어오는 시기에도 사실은 몇 가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한 그런 상황까지 왔고 한반도가 엄중한 상황으로 갔는데, 지금 이 세계 질서가 엄청나게 바뀌는 이 상황에서도 그걸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또 한 번 우리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정세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윤석열 새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정부가 어떤 일을 할 때 국익을 얘기합니다. 국익을 얘기하는데 국익의 최우선 순위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세계 문명사의 흐름에 어디 위치에 갖다 놓을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승만 대통령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세계 질서가 바뀌는 그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방체제, 이것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후에 탄생한 신생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크게 변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선진적인 문명사회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억압적이고 폐쇄적이고 후진적인 그런 사회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런 기본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미 전략적 동맹을 하겠다는 것이고, 중국과는 상호 존중의 관계로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흔들리는 국제 질서가 흔들리면 취약한 지역에서 분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리는 국제 질서,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를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북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 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국가 목표를 계속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가 됐습니다. 북한은 무력 도발의 의지와 능력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전술핵 등 5대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 앞으로 5년 동안 그걸 완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남북 관계를 핵 국가와 비핵 국가로 규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객기를 부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된 말로 까불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북한의 멘탈리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해서 우리 한국군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고 합니다. 4월 25일 김정은은 자기들의 근본 이익이 침해되면은 선제 핵 사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노동신문에서는 그런 결단을 아주 새로운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완전히 지금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무장으로 해서 북한이 자신감을 너무 가지지 않은가, 이런 자신감 과잉이 우리의 안보를 더욱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한반도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거나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닥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 억제를 위해서 힘을 통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통해서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과 협정으로 아무리 평화를 노래 불러봐야 평화가 지켜질 수 없습니다. 힘이 없으면은 힘이 없는 상태에서 평화를 노래 불렀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전쟁 억제를 하되 또한 북한에 대해서 대화의 문은 열어놔야 됩니다. 열어놓더라도 대화를 하더라도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새 정부가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비핵화가 안 되니까 평화도 안 되고 남북관계 개선도 안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5년은 비핵화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한 5년이었습니다. 비핵화를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비핵화를 통해서 남북 간 번영을 이루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 핵 문제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제3자가 아닙니다. 중재자가 아닙니다. 북핵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빠져버리면 우리의 국익을 매우 침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제재 이외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유지하되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경제협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완성을 하면 남북이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남북관계가 정상화돼야 되겠다. 지금 남북관계는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절되고 비난과 조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중단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북한의 부정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이 통일이 지금 상당히 우리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지만 국가의 규모와 국력이 2배로 커지고 국민들이 2배로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유일한 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진 나라입니다. 역설적인 얘기지만은 분단이 이제는 우리한테 기회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하지 말자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통일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빠져버리면은 대북 정책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같은 척도로 계속 조사를 해왔는데 작년에 결과를 보니까 통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답을 한 사람이 44.6%입니다. 14년 전에 비해서 거의 20%가 떨어졌습니다. 1970년도에 이런 조사를 하면 95%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하면 50%가 빠졌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20대 청년들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통일을 반대하는 여론이 앞으로는 대세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분단된 작은 나라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대단한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연세대 윤영선 명예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을 제가 보고 너무나도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이게 올려놨습니다. 통일국가 포기는 민족의 자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을 포기하면은 반쪽인 한반도에 만족하고 살자는 것인데, 그렇게 위축된 나라에서 살다 보면은 우리 민족 자체가 소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통일하자고 하는 것은 온전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를 회복해서 우리의 존엄을 찾자는 것이고, 우리의 완전한 자유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하게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통일을 해서 우리의 번영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되면은 아마도 30년간 고도 성장하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민족의 자살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는 통일을 국가 목표로서 확고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컨센서스가 이미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헌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헌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헌법 전문가, 또 3조, 4조, 66조, 69조에서 통일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목표 중에 우리 헌법에 이렇게 여러 군데서 규정해놓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통일이라고 하는 국가 목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이 빠져버리면은, 통일의 국가 목표가 사라지면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강조드릴 컨센서스는 남북한이 합의한 겁니다.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그 서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다. 이 얘기는 우리는 하나의 나라였고 통일할 관계이며 통일할 의지와 권리가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 스스로도 약속한 것이고 세계 만방에 이걸 선포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남북한의 잠정 공정과 교섭력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통일해 나가자. 그렇게 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복리가 보장되고 더 크고 더 부강하고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통일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문명국가이자 문명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대한 꿈을 갖고 이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떠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런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것과 그런 꿈이 없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통일이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는 외국의 눈과 그 꿈을 포기한 대한민국을 보는 외국의 눈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국가 목표는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그것은 또한 현재의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통일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통일의 국가 목표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일을 추구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김근식 교수도 말씀하셨지만은 북한도 지금 민족을 강조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식사회에서도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북한 주민은 분명히 하나의 민족입니다. 그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꿈을, 그리고 통일의 꿈을 구성하고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렇다면 남북한 주민이 계속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통일정책의, 대북정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협력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려면 우선 남북한 주민들의 말이 통해야 되겠다. 말이 통해야 되겠다. 만나면 서로 얘기를 할 수 있고 뜻이 통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북한의 언론, 출판, 방송의 교류를 통해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문명이 대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서로 말이 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북 간의 인적 접촉이 가능하다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부터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우리는 동포애적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인도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재난을 당하거나 또는 보건의료의 위기에 닥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지원을 하고, 특히 영유아, 임산부에 대해서 영양 지원을 해서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외형적인 민족 동질성도 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제 분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인도적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도 줄기차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또한 남북한의 혈연적 유대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또 우리 주변에 와 있는 탈북자들도 잘 보호해서 우리 사회에서 잘 정착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은 장차 같이 살아가야 될 우리의 국민이다. 같은 민족입니다. 이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번영과 평화를 추구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같은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새 정부가 추구해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